자, 로마에 관련된 여러 격언이에요. 자료 해설, 랑케는부터 요거 제아가 읽어보세요. 자, 유럽 역사의 뿌리는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 네. 자, 그리고 또 여기 옆에서 세연이가 읽어보세요. 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로마로 통해요. 로마는 도로의 제국이에요, 도로. 그러니까 넓은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우리 아까 페르시아 때도 배웠지만 뭘 뚫어나와야 돼요? 예, 길을 뚫어놔야 되죠. 그래서 왕도라고 해서 왕의 길을 뚫어놨었죠, 페르시아 때도. 근데 로마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도로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도로가 잘 뚫려 있으면 여기저기 물자 보급하기도 좋고 군대가 어디 지원하러 가거나 쳐들어가기도 좋죠. 그죠? 근데 조금 상황이 역전돼서 나라가 약해지면 적들이 쳐들어오기도 어때요? 쉬워지죠. 그러니까 양날의 칼 같은 거예요. 실제로 로마가 멸망 당시에 그 로마가 잘 깔아놨던 길로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로마가 피니시를 당해요. 멸망한. 근데 그 길을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그 로마의 도로가 지금도 로마 가면 잘 보존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로마는 넓은 제국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봐. 이렇게 조그만 동네 하나 다스릴 때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가 되겠죠.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로마 전성기 때 로마 도시 안에 인구만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 전제국 안에 인구가 5천만 명이었어요. 지금 한반도 인구 정도 되죠? 지금 남한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잘 지배하려면 이럴 땐 이렇게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달면 코걸이, 목에 달면 목걸이 식으로 지배하면 지배가 되지를 않겠죠. 그래서 로마는 그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 하면은 도로, 그리고 법을 떠올리시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하나 안 남아있는 속담도 있는데, 로마 관련된 속담 중에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오면서 로마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건데, 로마는 정복 지역이라든지 혹은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 이런 데다가 중요한 지역에다가 이제 성벽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사람들이 살 빌라 이런 것들을 카페 이런 것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로마는 또 하나 떠올리라고 하면 건축의 로마예요. 로마 군단이나 로마 병사들은 싸움만 잘했던 게 아니라 뭐도 잘했다? 건축, 공사도 잘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는 전투병이면서 동시에 공병이었어요. 공병은 뭐 하는 부대? 공사하는 부대. 도로도 깔고, 그리고 성벽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고, 예. 정복 지역에다가 이제 뭐 중요한 자기들 모실 신들이 있으면 신전도 자기들이 만들고 20km면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죠. 지금 여기 서울에서 저 연대에 있는 신촌까지가 한 23km, 20km 되거든요. 거기까지 성벽을 쌓는데 한 달이면 충분했다 그래요. 자, 그것도 성벽 높이도 한 4m, 5m 되는 그런 높은 성벽, 튼튼한 성벽을 한 달 만에 20km를 쌓았다. 한 게 로마예요. 그게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로마를 쭉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그 발칸반도에서 시작된 8세기의 폴리스, 무슨 문명?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를 정복하고 이 마케도니아의 세력을 동방으로 떨친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금방 죽고 나서 후계자들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나눠 가졌죠. 한 300년 동안 혼란했죠. 이 시대 때 그리스 문화가 페르시아라든지 인도 동방으로 막 전파가 되잖아요. 요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 그랬죠. 자, 그리스와 동방에서 이런 일들이 지지고 볶고 있을 때 그리스 서쪽 편에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
로마가 이제 꿈틀거리고 있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트로이 전쟁 얘기부터 했거든요. 갑자기 트로이 전쟁. 기원전 13세기에 트로이 전쟁이 있었죠. 이 트로이 전쟁은 미케네를 대표로 하는 그리스 세력과 소아시아의 동방의 그 트로이라는 도시국가 간의 대립으로 일어난 전쟁이죠. 승자는 어디였어요? 네, 트로이 목마를 이용한 오디세우스의 지혜를 이용해서 트로이 목마를 이용한 그리스의 승리였죠. 이때 트로이 성이 불탈 때 아프로디테라는 여신과 인간 주제의 그 연애를 하고 아프로디테를 그 아이도 가지게 했던 앙키세스라는 사람이 예, 그쵸? 기억나요?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이 아이네이아스였죠. 그 불타는 트로이에서 이 아이네이아스가 자기 아버지 앙키세스를 얻고 탈출을 하죠. 예. 자, 탈출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갈지 막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막 떠돌잖아요. 자, 여기 지금 발칸반도 이탈리아죠. 오늘 배울 로마가 있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자기 아버지 뭐 앙키세스, 자기 그 아들이었던 아스카니오스, 네, 이런 자기 아들과 아버지를 데리고 이 와이프는 탈출을 못하고 죽습니다. 크레우사라는 와이프인데. 자, 이렇게 트로이를 벗어나서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시피 하죠. 네. 지금의 불가리아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네, 불가리아가 있었던 예전에 그 트라키아, 그리고 델로스 섬, 크레타 섬. 크레타 섬에 가서 농사도 짓고 여기 정착하려고 그랬는데 가뭄 들고 전염병 돌아서 여기 못 살겠다 싶어서 다시 발칸반도 서쪽으로 갔다가 자, 그리스인들이 곡식을 주로 충당했던 시칠리아 섬까지 또 가죠. 자, 이 시칠리아 섬에서 뭐 또 풍랑을 만나고 전염병이 또 돌아가지고 아버지 앙키세스가 죽기도 하고 천신만고 끝에 어려움을 겪다가 카르타고에 도착하죠. 카르타고에는 디도라는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디도는 우리 전에 페니키아 배웠던 거 기억나요? 지중해 동쪽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들어봤죠? 이 페니키아가 다스리고 있는 도시 중에 티레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디도는 그 티레의 공주였어요. 자, 근데 디도가 이제 그 티레의 공주로서 돈 많은 상인이랑 결혼을 했는데 디도의 오빠가 그 디도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이 탐나가지고 디도의 남편을 죽여요. 그래서 어? 디도는 자기 오빠의 그 아무튼 마수에서 벗어나가지고 바다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이 지금의 북아프리카 튀니지란 나라 들어봤나요? 예, 이 튀니지란 나라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여기 원주민 추장한테 자기가 살 땅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어떻게 땅을 얻어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디도가 그 원주민 추장한테 제안한 게 소가죽, 소 한 마리 가죽을 둘러가지고 닿는 정도의 영토를 자기 영토로 좀 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원주민 추장이 이 말에 속았죠. 뭐 그거 소 한 마리 가죽이라 봤자 그 얼마나 되겠어 해가지고 방심을 했어요. 디도가 어떻게 했죠? 그쵸. 맞아요. 소 가죽을 이렇게 얇게 실처럼 잘라가지고 그 실타래 같이 만든 소 가죽으로 이렇게 넓게 땅을 이렇게 둘러놨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도시가 예, 이쪽 말로 하면 카르트 하다드라고 해서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 있는 카르타고예요. 자, 지금 압축해서 이 카르타고 신화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자, 먼저 이 디도라는 여왕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출신이라고 했죠?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티레라는 도시 출신이라고 했죠? 자, 그 페니키아 출신이 어디를 왔어요? 북아프리카를 와서 카르타고를 만든 거죠. 자, 페니키아는 지중해 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뭘로 돈 많이 버는 나라였어? 무역으로 돈 많이 버는 나라였죠.
무역하다 보면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 이런 것들이 일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소리 나는 대로 썼던 글자가 뭐의 기원이 되기도 했죠? 알, 알파벳의 기원이 되기도 했죠. 그죠? 근데 그런 페니키아의 어떤 공주, 어떤 왕족 세력이 북아프리카로 와서 새로 건설한 도시가 뭐라고요? 카르타고다. 자, 다시 좀 얘기를 돌아와서 아이네이아스가 천신만고 끝에 어려움을 겪다가 카르타고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디도 여왕을 만났는데 아이네이아스가 너무 신남인 거예요.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아이네이아스가 디도한테 빠져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 디도랑 꽁냥꽁냥 사랑에 빠져요. 자, 그러다가 제우스가 이제 자기 뭐랄까, 오른팔격이면서 자기 무슨 일 있으면 명령을 내리는 자기의 아들, 헤르메스 들어봤죠? 헤르메스를 보내죠. 보내서 너 정신 차려라. 지금 너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얼른 저 멸망한 트로이의 원한을 풀고 새로운 어떤 나라를 건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로 채찍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네이아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자, 디도에게서 벗어나서 떠나죠. 그리고 다시 시칠리아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저기죠.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 서쪽에 상륙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도착해서 맞아요, 맞아요. 당시에 당시에 신탁을 받았는데 이런 신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이 담겨 있는 접시랑 식탁까지 다 먹어치울 정도로 배가 고플 때쯤에 네, 그때 너희가 발견하는 땅이 너희가 정착할 땅이다라는 신탁을 받았는데 그 땅이 로마라는 곳이었죠. 자, 당시에는 라티움이라고 불렸고 왜 라티움이라고 불렸을까요? 로마인데 여기 살고 있는 민족이 라틴족이었기 때문에 라티움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왕은 누구였을까요? 라티누스라는 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라티누스 왕에게는 라비니아라는 딸이 있었어요. 자, 아이네이아스, 그리고 아까 하나 말을 안 했는데, 이 카르타고의 여왕이었던 디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맞아요. 활활. 아이네이아스한테 버림받은 거를 너무 슬퍼해가지고, 그쵸. 장작불을 이제 피워 올리게 한 다음 거기 이제 들어가서 자살을 하죠. 자, 이제 카르타고 얘기는 좀 나중에 할 거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로마랑 카르타고는 이제 나중에 원수지간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지중해를 놓고 한판 또 전쟁을 벌이게 돼요. 아이네이아스는 이 라티움의 왕이었던 라티누스의 딸 라비니아랑 또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려는데 라비니아한테는 그 지역 토착 세력 중에서 좀 힘께나 있었던 투르누스라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자, 투르누스 입장에서는 갑자기 라비니아가 아이네이아스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한다니까 자기 약혼자를 뺏긴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네이아스 세력과 투르누스 세력 간에 또 한판 전쟁이 벌어져요.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아이네이아스가 승리하죠. 그러면서 아이네이아스가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 이게 로마의 건국 신화로서 알려져 있는 이야기. 자, 이 이야기가 어디 담겨져 있냐면 기원 후 1세기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베르길리우스. 우리 그리스 시인 배울 때 호메로스 기억나요? 그리스에 호메로스가 있다면 로마엔 누가 있어요? 베르길리우스가 있어요. 영어로는 버질 이렇게 써요. 네. 자, 라틴어로는 베르길리우스라고 불러요. 하나 읽어봐. 뭐라고요? 베르길리우스가 당시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나요, 혹시? 옥타비아누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 이제 로마가 어떻게 건국됐는지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 건국 신화를
조작해내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웅대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자기들 그 근본이나 뿌리가 초라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을 지배하는데. 그러니까 화려하고 웅장하게 자기네 그 건국 신화를 좀 조작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베르길리우스가 그럼 뭘 보고 좀 조작을 할까 하다가 자, 로마가 존경하는 나라 어딜까요? 로마 바로 바다 건너 옆에 있는 그리스죠, 그리스. 그쵸? 자, 앞으로 보세요. 로마나 이탈리아 문화는 기본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열등감에서 시작해요. 자, 우리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구하고 지적인 전통, 그런 철학은 어디가 원산지예요? 그리스죠. 자, 근데 로마는 큰 제국을 건설하고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법도 만들고 건축도 잘하고 도로도 잘 깔고 막 척척박사인데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그 그리스에게 조금 학문적으로 떨어진다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그리스 문화를 다 베껴와요. 대표적인 게 너희 잘 알고 있는 거. 자, 우리 그리스 신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제우스죠. 자, 여기 로마에서 뭐라 그래요? 주피터라고 하죠? 그쵸? 자, 너희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보면 그리스어로 돼 있는 신들 이름 나와 있고 라틴어로 돼 있는 그 로마 신들 이름 쭉 나와 있죠. 그대로 바뀌어온 거죠. 어. 자,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문화적인 열등감이 있었고 건축에서나 종교에서나 신화에서나 뭐 여러 가지를 그리스에서 많이 베껴와요. 철학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베르길리우스는 그리스의 호메로스라는 유명한 그 서사시인의 작품들 이런 걸 참고하는데 자, 우리 호메로스 두 작품 뭐가 있었어요? 먼저 트로이 전쟁 이야기 가면 클리어스. 일리아스가 있었죠, 그렇죠? 일리아드라고도 일리아스가 있었죠. 아킬레우스 그 10년 헥토르 죽고 나서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있었죠? 트로이 목마에 꾀를 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의 지식인. 오디세우스가 자기 이제 집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책. 그렇죠. 오디세이아죠. 그렇죠.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담은 오디세이아. 그 오디세이아를 그대로 베낀 게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아이네이아스의 여정이에요. 아이네이아스가 막 천신만고 끝에 이섬 저섬 막 표류하다가 로마에 정착을 하잖아요. 자, 이거는 뭘 본따온 거라고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그대로 베껴온 게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드라는 작품이죠.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너희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두세요. 앞으로 뭐 문학이든 책이든 방송이든 어디서든 막 회자 될 거예요. 계속 회자가 안 되더라도 어 그 기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하고 중요한 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읽은 책들이에요. 지금 얘기한 게. 자, 아무튼 아이네이아스가 로마에 뿌리를 내리고 나서 그 라틴족 여자랑 결혼했다 그래 라비니아랑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네, 저기 한 600년이 흘렀어요. 자, 그리고 기원전 이제 8세기가 됐어요. 500년. 네, 죄송합니다. 자, 요 무렵에 아이네이아스의 16대 이제 후손으로 로물루스라는 그리고 레무스라는 쌍둥이가 태어나요. 자, 로물루스, 레무스 얘기를 해볼게요. 그 로마 하면 여기 지금 강 보이죠?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라는 도시를 관통하는 여기 티베레 강이라고 했는데 테베레 강이라고 더 많이 써요. 이 테베레 강이 있는데 이 테베레 강 주변에 7 언덕이 있어요. 동부에. 자, 대표적으로 예, 여기 지금 테베르 강이 있고 동편에 여러 언덕들이 있죠. 예.
요 언덕을 중심으로 여러 조그만 그 동네 도시국가들이 많았는데, 예, 알바롱가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의 딸이었던 그 공주가 그 레아라는 공주였거든요. 레아 실비아라는 공주였는데, 그 방금 얘기한 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딸 레아 실비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밖에 없는 그 왕자리를 그 왕의 동생이 노려요. 그래서 그 왕을 쫓아내고 그 왕의 딸이었던 레아 실비아를 그 부엌의 신 헤스티아라고 들어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여기 로마 신화에서는 베스타라고 부르거든요. 그 베스타 여신을 섬기는 신전의 사제로 만들어요. 자, 근데 레아 실비아가 그렇게 팔자에도 없는 그 신전의 사제 역할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쟁의 신 아레스 들어봤어요? 예. 아레스가 로마 신화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마르스라고 불러요. 예. 마르스 신이 와가지고 그 베스타 신전의 사제가 된 레아 실비아랑 사랑을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레아 실비아는 아이를 가지게 됐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둘이 방금 얘기했던 로물루스와 누구? 레무스예요. 자, 근데 로물루스 레무스는 그 태어나서 알바론과의 이제 왕손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을 몰아낸 그 알바론과의 왕이 로물루스 레무스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엄마 레아 실비아는 로물루스 레무스를 요람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강물에 띄어 보낸단 말이에요.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강가에 도착한 로물루스 레무스 두 쌍둥이를 누가 젖을 먹였을까요? 예, 늑대들이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늑대들의 젖을 먹고 흑다구리들이 가져다주는 막 음식 같은 거를 먹고 로물루스랑 레무스가 자랐다 그래. 한동안 자라다가 웬 양치기가 그 늑대랑 새들이 이제 음식을 가져다 준 걸 먹고 아이들이 크는 걸 보고 안쓰럽게 여겨가지고 두 쌍둥이를 데려다가 키운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 로물루스 레무스가 이제 커가면서 자기 신분을 알게 되고 자기 한때는 알바론과의 왕이었지만 자기 동생한테 쫓겨났던 자기 외할아버지를 또 만나게 되면서 자 이런저런 이유로 힘을 키워가지고 네, 그 알바론과도 멸망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지금 로마 사람들이 그 시조로 우리나라 당군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이 이 로물루스라는 청년이에요. 레무스는 자기 형이랑 권력 다툼을 하다가 형한테 제거가 돼요. 자, 로마의 1대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로물루스예요. 로마의 시조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늑대 나오죠. 너 혹시 저 이탈리아의 세리에라는 축구 리그 들어봤어요? 거기 축구팀 뭐 AC 밀란, 인터 밀란, 유벤투스 들어봤어요? 예. 뭐 남자들은 들어봤을 거야, 아마. 여자들은 못 들어봤어. AS 로마라는 팀 들어봤어요? 예, 로마를 연고지로 하는 팀 AS 로마. 선생님 10년 전에 AS 로마 홈구장 가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축구팀들은 자기 팀 상징하는 그 마크가 있거든요? 그 뭐라고 하죠? 엠블럼이라고 하죠. 그쵸? AS 로마 엠블럼이 뭘까요? 요거예요, 요거. AS 로마 엠블럼이 뭐라고요? 로물루스 레무스가 늑대 젖 먹는 거예요. AS 로마는 요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로물루스 하면은 우리 한국의 단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위에 뭐 아이네이아스가 단군격이라면 그 단군의 자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후로 로마에서는 7명의 왕이 등장해요. 보세요. 자, 처음에 이 팔라티노 언덕에서 시작해가지고 일곱 언덕, 로마의 대표적인 일곱 언덕이 있었는데 이 언덕에 있던 여러 도시 국가들을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정복도 하면서 점점 로마가 조금 했다가 커져가기 시작을 해요. 자, 로마는 기원전 8세기에 처음 건국됐을 무렵에는 왕이 7명이 있었어요. 몇 명? 7명. 왕정 로마예요. 왕이 다스리는 로마. 근데 여기 지금 초대 로물루스는 라틴족이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누마 폼필리우스는 사비니족.
다시 라틴족, 사비니족, 라틴족. 그러다가 여기 5대 타르퀴니우스 보이나요? 네, 이 타르퀴니우스랑 7대 타르퀴니우스는 또 에트루리아인이에요. 북쪽에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던 에트루리아인들이 라틴족들을 또 몰아내고 잠시 왕을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의 로마는 방금 말씀드린 라틴족, 사비니족, 에트루리아족 여러 족들이 왕을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했다. 자, 근데 이 7대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가 그렇게 뛰어난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타르퀴니우스는 더 좀 못나고 모자란 사람이었는데 그 못나고 모자란 남자들 특징이 뭐예요? 뭐 좋아해? 술 여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죠. 예. 자, 이 타르퀴니우스의 아들 타르퀴니우스가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루크레티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어, 사실은 이게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타르퀴니우스 왕의 아들, 그 왕자 타르퀴니우스 이름이 섹스투스예요. 뭐라고요? 유크레인이다. 이름이 뭐라고요? 섹스투스 타르퀴니우스예요. 자, 근데 그 섹스투스가 예, 선생님 봐봐. 이름 따라갔어요. 예, 네. 예.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부하 장군이랑 내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둘 다 유부남이었는데 설마 둘이 기 자, 게이가 아니고 자, 둘이 서로 부인 얼굴을 보고 이제 누가 더 예쁜지 그거를 이렇게 좀 내기를 했는데 그죠?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 그 루크레티아 얼굴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 그 루크레티아를 이제 몰래 이제 찾아가가지고 밤에 찾아가요. 찾아간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너 나랑 사귀자. 근데 만약에 나랑 안 사귀면 지금 저 노예가 어 그 하나 있는데 저 노예가 너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내가 소문을 낼 거니까 나랑 사귀어. 이렇게 좀 억지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루크레티아는 어쩔 수 없이 그 섹스투스한테 자기 몸을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몸을 허락하고 나서 이게 막 소문이 돌겠죠. 유부녀가 바람 폈다 막 이래가지고. 자, 그래서 루크레티아가 그 수치심을 못 견디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단 말이에요. 자살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타르퀴니우스 왕 다스리는 로마에서 그 왕에 대한 인기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 왕자를 몰아내라. 내친 김에 왕도 정치를 잘 못하는 왕도 몰아내야 된다.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왕들을 몰아내자라는 여론이 나왔고 자, 이 사람은 이제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에요. 로마 귀족을 이끄는 그 집단을 원로원이라고 오늘 배울 건데 그 원로원의 리더였던 이 브루투스가 중심이 돼서 그 폭군이었던 타르퀴니우스와 그 아들을 몰아내고 로마에는 이제 왕이 없어져 버려. 자, 우리 왕이 없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뭐라고 불러요? 공화정이라고 불렀죠, 그쵸? 로마에서 왕정이 무너지고 뭐가 시작됐다? 기원전 6세기부터 공화정이 시작됩니다. 그 로마 공화정을 처음 설계한 사람, 이끈 사람이 누구라고요? 브루투스예요, 브루투스. 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를 정우가 읽어볼게요. 먼저, 자, 이렇게 해서 로마는 이제 그 공화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입는 옷들 앞으로 너희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종종 나올 텐데, 이렇게 로마 귀족들이 겉에 이렇게 두르는
고급 직물로 짠 이 옷을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 토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토가. 자, 근데 옷을 이거 하나만 입을까요? 아니겠죠? 안에 뭔가 속에 또 뭘 입겠죠? 로마 시대 때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어요. 비밀. 네, 이게 투피스가 아니고 원피스로 된 그 옷을 입었어요. 안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치마를 입었는데 그 치마를 튜닉이라고 불러요. 뭘 입는다고? 튜닉. 먼저 튜닉을 입고 그 위에다가 귀족들은 뭘 두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토가를 둘러 입는 토가. 먼저 안에 뭐 입는다고요? 원피스로 된 튜닉을 입어요. 그 위에다가 토가를 입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낼게요. 너무 분위기 불편할 것 같은데. 자, 로마는 보세요. 로마는 여러 귀족들이 이끌어가는 그 나라였어요. 네. 그 귀족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하는 공간을 원로원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로원. 여기 보면은 여러 귀족들, 지금 토가를 두르면 여러 귀족들이 막 나와 있죠? 로마 공화정의 핵심 기구 셋. 먼저 원로원이에요. 뭐라고요? 원로원. 라틴어로는 세나투스 이렇게 읽어요. 뭐라고요? 세나투스. 자, 그리고 이 원로원에서 이 사람 괜찮다. 라는 평판이나 이런 것들, 뭐 군에서의 경력, 여러 가지를 평가해가지고, 그쵸. 법을 집행하는 2명의 최고 책임자를 뽑아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집정관. 집정관은 콘술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콘술. 자, 그리고 이것도 여기도 대체로 다 귀족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로마에서 또 중요한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들이에요. 시민. 네. 자,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라틴어죠? 라틴어로 시민을 시비타스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요? 시비타스. 여기다 쓸게요. 시민들이 사는 곳. 여기에서 시티라는 말이 유래한 거예요. 시티 들어봤죠? 도시? 네. 자, 이 민회는 이제 시민들로 구성이 되는데 크게 이제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좀 알아두세요. 수리아 민회, 스리부스회, 네. 그리고 켄투리아회, 그리고 네 번째 민회가 여기 나와 있는 아주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뭐다? 평민회예요. 자, 그러니까 빨리 설명할게요. 트리부스는 그 트리라는 말이 셋이라는 뜻이 있죠. 트리오 들어봤어요? 로마 그 팔라티노 언덕 중심으로 로마가 지배한 영역을 처음에 세 군데로 나눠요. 그래서 세 군데의 제일 큰 영역 이게 트리부스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트리부스 아래 10개의 투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리아 민회, 트리부스회 이렇게 있었어요. 요 켄투리아 회는 나중에 만들어진 건데 이 켄투리가 자, 요거 영어로 쓰면은 요렇게 쓰거든요. 이게 뭘까요? 센츄리죠, 그쵸? 세기는 몇 년이에요? 100년이죠? 이 센츄리를 라틴어로 읽으면 켄투리아 이렇게 읽거든요. 자, 그래서 이 로마 군단을 이끄는 사람들 중에서 100명을 인솔하는 대장을 백인 대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백인 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회가 켄투리아회예요. 네, 그런 민회들이 있었다. 자, 그리고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평민들의 모임, 그거를 이제 평민회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민회에 들어가는 시민들이라든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원로원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신분들이 어땠을까요? 높은 사람이었을까, 낮았을까? 원로원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다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원로원이나 민회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이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었거나 아니면은 전통적인 귀족들이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귀족을 파트리키라고 불렀어. 파트레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파트리키. 그리고 그냥 평민들은 네, 플레브스 이렇게 불렀어요. 플레브스가 이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이 처음에 파트리키는 누가 파트리키가 됐을까요? 처음부터 다 귀족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가 주변 지역이랑 전쟁을 치를 때 스스로 무장하고 무기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전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뭐 타고 다니면 좋아요?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주로 파트리키가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평민 중에서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귀족까지는 아니지만 귀족처럼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세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중간 계급들이 있었는데 훌륭한 네. 그들을 에퀴테스 이렇게 불렀어. 너희 그 차 중에서 에투스란 차 알아요? 에투스? 에투스가 무슨 뜻이에요? 말이란 뜻, 말. 뜨그닥 뜨그닥 말. 네. 에퀴테스 하면은 말을 타고 하는 기사 계급을 뜻해요. 그리고 혹은 노블레스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 노블레스는 그러니까 유성 계급, 돈을 좀 가지고 있는 귀족 계급을 또 얘기해요. 오블리주는 의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어느 정도 귀족 대우를 받는 이유는 자기가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이건 또뭐 영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일단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로마 공화정을 이끌어가는 귀족들의 대표적인 모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원로원이 있고요. 그 원로원에서는 뭐 외교, 재정, 그러니까 세금 관련된 거죠. 그리고 군사, 뭐 그 밖에 도시 행정,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다 이제 귀족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거에 관련돼서 법을 이렇게 만들면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정관. 네, 임기 1년에. 자, 그런데 원로원에서 만들고 이제 집정관들이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시민들 보기에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민회의 중요한 권한은 뭐라고요? 거부권이에요. 그 거부하는 권한을 나중에 정치할 때 나올 건데, 자, 이렇게 읽었어요. 뭐라고 부른다? 비토.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토. 거부하는 권한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토. 비토권이라는 얘기가 나중에 널 정치할 때 혹은 뉴스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구성된 게 로마의 공화정 구조였다. 자, 여기 보면은 SPQR이라고 있죠? 세나투스 포플루스쿠 로마누스.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들이란 뜻인데, 요거의 약자 SPQR이 당시 로마 군사들이 갈고 있던 깃발에도 이 SPQR 그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하고, 지금도 로마 가보면은 하수구라든지 도로라든지 중요한 건축물 이런 벽에 이 SPQR이 새겨져 있어요. 자, SPQR은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곧 로마의 공화정,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로마의 번영을 이끌었던 로마 군단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 군에 비하면은 좀 어때요? 좀, 그쵸. 그 갑옷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벼워 보이죠? 근데 로마군 갑옷도 좋게 한 10에서 20kg는 나갔다 그래. 그래서 무겁긴 무거웠는데 그래도 그 그리스의 그 무거운 방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었던 그 중장보병보다는 비교적 뭐랄까 무장이 좀 가볍죠. 자, 여기 보면 하스타티랑 벨리테스라고 불리는 이 제일 좀 가벼운 무장을 한 이 보병들이 먼저 적을
적진에 돌격해가지고 적진을 막 혼란을 시켜요. 그러면은 조금 훈련되고 더 묵직한 무기나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진 뒤에 있는 병사들이 트리아리, 프린키페스 이런 뒤에 병사들이 창을 던지다든지 돌격을 해가지고 적을 섬멸시키는 군대가 로마 군대예요. 자, 이런 로마 군대 시스템을 마니플라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니플라. 로마 일단 기본적으로 중장보병은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방진을 짜요. 사각형으로. 예.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얘기했던 벨리테스, 하스타티 이런 경보병들이 먼저 앞에 쓰고 좀 노련했던 트리알이라든지 프린키페스가 뒤에서 창을 던진다든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퀴테스라고 나와 있는 얘네들은 뭐라 그랬죠? 에퀴테스 뭐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기사계급. 기사계급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날개에 있어요? 날개에 있죠, 그쵸? 측면에서 적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에퀴테스, 기사계급이었다. 자, 이게 그 로마 대제국을 건설했던 로마 군단의 기본적인 그 진영이었어요. 네, 마니플라. 자, 근데 보세요. 처음에 로마가 작을 때는 주변 언덕이나 주변 그 강너머의 여러 국가들이랑 전쟁을 벌일 때는 그렇게 군인 숫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규모도 작았고. 그래서 그 무장한 소수의 귀족들만 데리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도 충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귀족들만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됐을까요? 안 됐겠죠. 점점 이 평민들의 힘이 필요해진 거예요. 머릿수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이 전쟁에 점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봐봐. 전쟁터 나가면 싸우면 누군가 죽을 수 있죠. 네. 자, 근데 살아남고 적을 죽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기는 거고 전리품을 얻는 거죠. 자,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는 거는 평민들이 많이 죽거나 하는데 정작 전쟁 끝나고 전리품이나 중요한 것들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귀족들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평민들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이거. 자, 그렇죠. 싫었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귀족들이 또 전쟁하러 가자는데 평민들이 전쟁 참여하는 거를 거부해요. 그리고 로마 그 일곱 언덕 옆에 있던 로마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산, 여기 지금 성산이라고 번역돼 있죠? 자, 이 성산이라는 곳으로 평민들이 들어가 숨어요. 그리고는 우리 전쟁 안 해.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귀족들이 평민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야,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보상해 줄 테니까 전쟁하러 가자. 자,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평민들이 자기들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귀족들에게 전달하는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평민들의 대표, 호민관이라고 불러요. 플레브스의 대표예요. 누구라고요? 호민관.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평민들도 나름 합법적으로 자기들 목소리,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귀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호민관이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그 의견들을, 평민들 의견들을 모아서 전달하려면 평민들 의견을 또 모으는 기구가 있어야겠죠. 자, 평민들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네 번째 민회 뭐가 만들어진다? 평민회가 만들어진다. 원래 아까 민회 네 개였다 그랬죠? 뭐 쿠리아 민회 뭐야 트리부스회 켄투리아회 해가지고 귀족들로 이루어진 세 개 민회가 있었는데 이제 평민들이 의견을 내는 평민회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봐봐. 막상 대표도 뽑고 평민회 만들어져서 평민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했는데 원로원이나 귀족들이 평민들 말을 잘 귀담아 들을까요? 안 듣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세력도 없는 애들이 평민인데 귀족들을 막 가르친답시고 이거저거 얘기를 하는데 다 쌩까는 거예요. 자, 평민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또. 전쟁 안 해. 너희도 그렇게 나오면 또 전쟁 안 할 거야.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귀족이랑 평민들끼리 줄다리기를 하다가 귀족들이 또 평민들한테 아, 그래, 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평민들이 이번에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말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어? 말보다 강력한 거. 글이죠, 글. 글은 남잖아요. 그래서 12개의 청동판에다가 귀족들이 이렇게 이렇게 평민들에게 약속 지키겠다 하는 것들을 글로 남긴단 말이에요. 로마 최초의 목소리 나는 거를 글로 기록한 이런 걸 성문법이라고 하죠. 음성 할 때 성이랑 글자 할 때 문 해가지고 로마 최초의 성문법 뭐가 만들어진다? 12표법 12개의 청동판에 쓰여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귀족들이랑 평민들이 자기들 그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 관철시키려고 치고받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침내 평민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집정관 2명 중에서 2명은 보통 다 누가 차지했을까요? 다 귀족들이 했단 말이에요. 2명 중에서 1명은 이제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평민이 담당하게. 이때 이제 뽑힌 평민 호민관이 리키니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법? 리키니우스법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원래 법이라는 거는 원로원에서 거의 이제 초안을 잡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그리고 민회도 귀족들이 중심이 된 민회에서 법을 만드는 게 기본적이었는데, 자, 평민회에서 평민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법도 법률적 효력을 갖는 단계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호민관이었던 호르텐시우스 이름을 따가지고 이 법이 무슨 법이다? 호르텐시우스법이다. 요거 시험에 낼게요. 11월 말에 시험 볼 건데 요거 낼게요. 이 5가지. 자, 요거를 우리 교과서에서 강조하거든요. 어떤 주제냐면 보세요. 같이 따라 읽어봐. 뭐의 신장? 신장이 뭐예요? 신장. 신장이 뭐예요? 네. 콩팥 아니고 뭔가 네. 발전하고 커지는 걸 신장이라 그래요. 큰다라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자, 로마 평민권이 커지는 과정, 평민권의 신장이란 주제로 중학교 교과서에도 강조를 하고 너희 나중에 이제 시험에서도 이게 나올 거예요. 학교 가면은. 네. 꼭 알아두세요. 5가지 과정은 호에서 시작해서 호에서 끝난다. 이렇게만 기억해도 좋아요. 호민관 설치, 평민의 설치, 시일교법 제정, 리키니우스법 요거 날게요. 시험에 요거는. 자, 이렇게 점점 평민들 권한이 커지고 평민들 입김이 커지다가 로마는 마침내 그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이랑 전쟁을 벌일 때마다 평민들이 잘 참여했으니까 많이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많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로마를 가장 위협하던 삼니움이라는 부족이 있었거든요. 삼니움족. 이 삼니움족과의 전투에서 라틴족이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원전 3세기 무렵에 로마는 마침내 이탈리아 반도를 모조리 통일하게 됩니다. 로마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로마 못지않게 잘 나가던 또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 아까 디도 여왕 기억났죠? 아이네이아스한테 원한을 품고 자살했던 그 카르타고의 디도의 카르타고. 이 카르타고는 로마가 반도를 통일하고 있을 때 지중해에서 왔다 갔다 무역을 장악하면서 또 나름대로 번성하고 있었어요. 자, 로마든 카르타고든 식량 공급원으로서 중요했던 섬이 여기였어요. 그리스인들도 중요했던 섬. 무슨 섬이었죠? 시칠리아 섬이었어요. 우리 그리스에서도 시칠리아 섬을 중요시해서 알키비아데스가 여기 원정 가잖아요. 스파르타 타격 주려고. 기억나요? 이 시칠리아 섬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랑 로마가 일전을 벌여요. 이게 로마 카르타고 전쟁. 일명 호에니 전쟁. 호에니는 페니키아란 뜻이에요. 갑자기 웬 페니키아? 페니키아가 뭘 건설했죠? 카르타고를 건설했죠? 그죠? 그래서 포에니 전쟁, 페니키아 전쟁이라고도 부른다.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여기까지 할게요.